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전주시의 요청으로 버스 회사가 들여온 중국산 전기버스가 1년 넘게 방치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고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이 집안 침하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보상에 미온적이라는 내용, 700억대 태양광 사기 주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소비자 물가 전망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주시의 요청으로 버스 회사가 중국산 전기버스 20대를 구매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의회의 반대로 1년 넘게 항구에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어찌된 내용입니까? 네, 전주시의 요청으로 이 고속버스 회사에서 중국산 전기버스 20대를 48억 원에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 워낙에 이 전기버스 가격이 고가다 보니 이 고속버스 회사에서 이 구매 대금을 전체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고요. 다만 정부와 전라북도가 이 전주시에 이 전기차 이 장려를 위해서 전기차 시의 보조금 18억 원을 좀 지급을 해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고속버스 회사가 전주시로부터 이제 구매 보조금을 좀 받으려고 이제 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 지난해 9월 평택항에 이 버스들은 이미 도착은 한 상태에서 이 예산의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 의회가 이 구매 보조금 지급건에 대해서 부결을 해서 아직까지도 이 전기버스가 평택항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전주시 의회가 반대하는 내용을 보면 전기버스의 안전성이라든가 AS 문제, 또 이외에 어떤 문제들을 좀 거론하고 있죠? 네, 시의회가 보조금 지급을 부결하면서 지적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국산 전기버스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느냐, 이 점이 좀 미흡하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이 고장이 났는데 국내 기업이 아니고 이 외국 기업의 AS가 확실하게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되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전북 지역에도 분명히 전기차와 수소차를 생산을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가 이제 존재하는데 굳이 외국산 버스를 사야만 했었냐, 이런 것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주시는 이미 수도권에는 중국산 전기버스가 2,000대 가량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안정성이나 AS 부분은 검증이 된 상태고, 전주시가 구매 결정을 내린 당시에는 현대자동차에서 뭐 수소차나 전기버스를 생산하고 있지 않았다, 이런 이제 대답을 좀 내놓았습니다. 네, 전기차 구매와 도입과 관련한 절차상의 하자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칙대로 하자면 이 보조금을 받고 난 이후에 버스를 이제 구매하거나 아니면 보조금 지급이 시의회에서 이제 가결이 돼서 곧 보조금이 나올 것이 확실하게 된 상태에서 버스 구매 계약을 하는 것이 좀 맞았을 텐데요. 이 전주시와 이 고속버스 회사에서 승인이 떨어지기도 전에 바로 이 중국 버스 회사와 이 전기버스 구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좀 하자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시의회에서는 이런 하자가 있었는데도 보조금 지급을 이제 시의회에서 사후에 추인을 해준다면 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내부적인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약된 버스가 1년 넘게, 그러니까 지난해 9월부터 평택 항구에 묶여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보관료, 주차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고속버스 업체는 속이 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주시를 믿고서 일을 진행을 해왔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예산안이 부결이 되면서 이렇게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또 오히려 이제 이 때문에 이 평택항에 하루에 이제 내야 되는 이 보관료만 85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거기다가 주차비나 계약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합하면 총 3억 원에 달하는 이제 책임을 좀 물게 되었다고 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이고요. 이 때문에 이제 지난 6일에는 전북버스운송조합과 전북자동차노동조합이 성명을 내고 전주시의회와 전주시의 어떤 해결책을 좀 마련을 해달라, 이런 좀 호소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환경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전주시의 전기버스 도입 사업이 중단될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게 사실 문제가 점점 갈수록 난항인데요. 지금 현재 문제는 전주시가 고속버스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경부에서 우리 전주시의 전기버스 도입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그 이유가 이 전주시가 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의를 대여한 점이 이제 좀 혐의가 있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 우리 전주시가 받은 18억 원 자체가 집행이 8억 원 보조금 받은 것을 좀 돌려주어야 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자세하게 보면 좀 어떤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전주시가 이 중국산 전기버스를 도입을 하면서 명의대여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부는 이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명의대여를 한 책임이 있다고 하면 부정수급자뿐만 아니라 명의 대여자까지도 같이 어떤 제재를 좀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주시가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을 좀 져야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전주시의 책임이 좀 드러난다면 전주시가 지금 도입을 하고자 하는 이 전기버스 도입을 위한 이 보조금 사업 전체가 좀 표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슈입니다. 익산의 식품 클러스터 부지의 집안 침하 현상 때문에 입주 기업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단을 분양한 LH는 보상에 미온적인 태도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집안 침하 논란이 4년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입주 업체들은 건물 누수와 균열 등의 피해를 좀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산업 단지를 만든 이 LH 측에서는 이 보상에 대해 좀 반응이 좀 미온적입니다. 특히 1년 전에는 이 사장 직무대행자가 피해 업체를 만나서 직접 안전 조치와 보상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안전에도 위협이 될 것 같은데 입주 기업들은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통해서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반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 기업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양측의 주장이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에서는 이 분양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었고 이런 이제 집안 침하와 같은 이제 이런 사고들은 입주 기업의 옹벽 공사가 이제 집안이 약해진 원인이다라고 좀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 기업의 주장은 전혀 다른데요. 이 대한토목협 협회에서 이제 조사를 한 결과 이 국가식품 클러스터 부지를 조성하기 이전에 이미 이 집안에 하천이 지나가고 있었고 이 하천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배수 처리를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 배수 처리를 하지 못한 점 때문에 지하수 수위가 상승을 했고 이로 인해서 연약 지번이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양쪽 주장이 좀 맞서고 있는데요. 이 최근 조사 결과를 따져 보면은 1차적인 원인은 이 LH에서 이런 그 배수 처리를 하지 못한 점이 있고요. 이제 그 원인이 이제 그 큐가 이제 발전하게 된 것에는 이 입주 기업들의 이런 공사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피해 그 심각성, 그 영향이라고 그럴까? 그런 면하고 또 입주 기업들은 어떤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이 현재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 공장 건물 바깥쪽에 5m 가량의 이제 균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 사이에서 돌 조각이 계속 힘없이 떨어져 나오는 실정이고요. 또 공장 부지 아래쪽에는 토사가 유출돼서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 공장 여기저기에 10cm 가량의 이제 집안이 내려앉은 흔적이 좀 나타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기업들만 해도 6기업에 속하고요. 이 중에 이제 3기업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할 수 없는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폐쇄를 하고 문을 좀 닫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손해배상 부분은 좀 사실은 양쪽에 다 책임이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책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어떤 비중을 좀 논하는 게 좀 필요한데요. 최근 이 감정조사 결과에서는 LH 측에서 약 34% 정도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이제 그렇다면은 현재 지금 입주 기업의 손해액이 약 22억 원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럼 이 22억 원의 34%인 이 9억 원 정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LH에서는 이 9억 원을 우리가 배상을 해줄 수는 있다.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조금 더 따져보고서 지켜봐야 된다. 이런 답변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미끼로 해서 수백 명으로부터 70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이 이달 초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전주시의 한 태양광 업체 대표가 2018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전국에 태양광에 투자를 하면은 이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아서 다달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익금을 안겨주겠다라면서 760명의 이제 투자자를 모은 뒤에 투자금 70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대표는 이 전국에 29개의 이 태양광 설치 부지가 있고 전주뿐만 아니라 본사 서울, 이제 광주, 경기도, 부산 이 전국의 분양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설치 실적이 없는데도 마치 자기 회사에 이제 태양광 설치 이제 시설이 이제 있거나 이런 준공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허위로 좀 속여서 이제 광고를 좀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전주지방법원은 이처럼 이 전기를 팔아서 고수익을 안겨주겠다고 한 이 대표에 대해서 징역 25년과 이 추징금 67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네, 자 공동 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죠. 배우자와 업체 각 지부장들도 9명에 이르는데 이들에게도 각각의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일단 대표가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그의 대표의 배우자 그리고 대표 밑에 있던 이 지사장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 단기실형 내지는 집행유예 그리고 이제 사회봉사 활동을 이제 겸하여서 선고받았는데 이 재판부에서도 이 피해 규모가 수백 원대에 이르고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 1심의 소송 결과만 하더라도 벌써 2년 반 정도를 끌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고인들이 제대로 반성을 하지 않다라는 점들을 좀 감안했다면 조금 더 형량이 높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비판이 있고요. 제가 만약에 검사라고 해도 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노후 자금을 투자한 고령자들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경우 이런 조직적인 범죄에 가름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피해자가 다수이고 또 피고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다수였다면은 조금 더 조직부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해야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피해자들이 대부분이 고령 분들이고 이렇게 노후 은퇴를 하신 분들이 이제 어떤 연금 차원에서 이렇게 태양광에 투자를 하셨는데 그 돈을 지금 전혀 건지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이 죄질이 특히나 불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정보도 알려주지 않은 깜깜이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이제 어떤 전주시나 어떤 이제 기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려고 하면은 이 공무원들의 심기를 거스르면 더욱 불편해지니까 전화를 하지 말라 이렇게 종용했다는 점도 좀 드러나서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한 어르신들에 대한 사기가 있었다 쳐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네,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고요. 구제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까지도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자들이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피고인들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피해 금액이 706억 원인데 추징금이 67억 원이 선고됐거든요. 이 피해 금액의 10%밖에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어디서 그러면 구제를 받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일단 이 태양광 회사 법인의 재산을 압류나 몰수를 할 수는 있는데 거의 재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공범들도 아마 거의 재산을 은닉을 해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은닉한 재산을 찾지 못하는 이상 거의 구제를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엔 시민 한 분 한 분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좀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홍민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입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4%에서 2.6%로 0.2%포인트 높였습니다. 우리 경제 반등폭이 당초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인데요. 코로나19 이후 회복될 거라고 여겼던 물가 안정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내년 물가 전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나인권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박민정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부장, 송춘호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박 부장님. 네. 자, 소비자 물가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11월 들어 넉 달 만에 2%대로 둔화됐지 않겠습니까? 네. 자, 최근 소비자 물가 동향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5일 호남지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8월부터 3.0, 또 3.2, 3.4%대의 이제 상승률을 보이다가 지난달 2%대로 상승세가 둔화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국제유가 하락으로 이 석유류 가격이 인하된 데에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이 일반 서민들이 이 물가 경기를 체감할 수 있는 이 물가 생활 지수에 있어서는 3.5%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인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전히 팍팍한 이제 생활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냥 전망 보도에는 2%였는데 3.5% 생활물가 지수라고 그러면은 2배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통계상으로는 전반적인 둔화세라고는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체감하는 물가 상승의 폭이 크지 않겠습니까? 특히 외식 물가, 뭐 삼겹살 1인분에 소주 한 병이면 지금 2만 원을 지금 호가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외식 물가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네, 외식 물가 고공행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전북 지역은 전월 동원 대비 이 햄버거 가격이 16.9% 인상이 됐고요. 피자는 10%, 또 구내식당 식사비는 3%, 맥주 가격이 6.6%, 우유가 16% 올랐습니다. 또 아이스크림이 16.7%, 비빔밥이 8.6% 정도 오른 수치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실정이 이러하다 보니 점심 한 끼에 10,000원으로 해결하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직장인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또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요즘에 이제 문화 추세를 보이고도 있는데요. 이 공공요금 상승 또 금리 인상 때문에 고정 지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외식 분야에서 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인권 의원님, 외식 물가 얘기 나왔는데, 자, 붕어빵 하나에 1,200원이라는 뭐 이런 얘기도 뭐 들리고 있습니다. 자, 몇 년 전부터 계속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런 삼고의 영향 지금도 뭐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현재 우리 도민 모두가 고물가를 실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물가로 인해서 식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고 특별히 외식 물가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서민 음식으로 알려진 우리 김밥도 뭐 3,000원 이상, 그리고 또 방금 우리 박민정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점심 한 끼 먹기가 10,000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싸운다든지 편의점에 가서 뭐 라면이나 삼각김밥을 사 먹는지 하면서 그런 그 고물가를 현재 실감하고 있죠. 또 올해 특별히 올해 여름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과실이 많이 손실이 왔었고 그로 인해서 사과값이 한 40% 정도까지 상승을 했고 이어던 모든 농산물 물가가 다 상승을 해서 장보기 물가에 큰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 농업진흥청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소비자 대상 1,500가구의 농식품 가계부 자료를 활용해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농식품 소비 행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분석을 했는데요. 이때 그 신선식품 소비가 많이 증가를 했고 특별히 이 과일 소비가 9.3%를 감소했다고 하고 또 채소도 소비가 6.3% 감소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게 환율 인상으로 인해서 수입 과일이 많이 비싸져서 수입 과일 소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장바구니 물가를 줄이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실속형 소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삐뚤이 농산물이나 유통기간이 임박한 식자재를 구입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3일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 2024년 국민 소비지출 계획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2024년도에 소비를 줄이겠다는 사람의 수가 반수 이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그리 소비 전망은 밝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송춘호 교수님, 우리 나임은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 고금리, 고환율 속에 이제 전반적으로 물가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값이 그런데요. 뭐 사과나 쌀, 고춧가루의 상승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사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추석 대목부터 계속 오르고 있는데, 자, 이 같은 농산물 가격 상승 원인 좀 자세하게 좀 따져볼까요? 예, 네.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를 합니다.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정보를 접할 때 유념해야 될 부분은 매월 발표를 하고 있지만 전년 대비 같은 달에 비교했을 때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는 좀 적은 11월 달에 2.9% 올랐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3.3%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농산물 같은 경우는 57개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 품목이 들어있는데요. 13.6%가 상승했고 과일 같은 경우는 22.9%나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사과 같은 경우가 10월 달에는 70.2%가 상승했고 11월 달에도 55.5%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특히 과일 가격의 상승이 두드러졌는데요. 과일 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은 올 봄에 이상 저온에 의해서 냉해가 발생이 되었고요. 그래서 과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에는 모든 국민이 겪었다시피 폭우가 가을까지 지속됐거든요. 이러한 이상기후가 적황부진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사과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서 20%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은 20%밖에 감소 안 됐는데 가격은 70%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17세기 이후로요. 17세기 영국의 킹이라는 경제학자가 농산물 생산량이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분석을 해봤더니 10%가 생산량이 감소되면 농산물 가격은 특성상 30%가 오른다고 그럽니다. 20%가 감소가 되면 80%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30%가 감축이 되면 어떻게 되냐? 약 450%까지 폭등을 합니다. 이게 농산물의 특성입니다. 이게 똑같이 사과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20%가 감소했더니 이렇게 7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냐면 일반적인 상품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자연스럽게 증가가 됩니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농산물은 이러한 부분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1년이라는 것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일반 공산품은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를 뒤로 미룹니다. 당장 소비를 않거든요. 근데 농산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도 소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쌀 가격이 올랐다 해서 밥을 안 먹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또 농산물 쌀 가격이 반대로 떨어졌다 해서 또 소비를 더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농산물은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비탄력적인 이러한 현상 때문에 농산물에서는 이렇게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민정 부장님, 올 초에는 이제 큰 폭으로 오른 도시가스 요금 때문에 난방비 대란이라는 말이 나돌았지 않겠습니까? 덩달아서 전기요금이나 등유값도 인상이 됐고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내놨었는데, 자, 그 실효성 어떻게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당장의 불끄기식 대책에 좀 불과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난해 겨울 이 난방비 폭등을 경험했던 정부가 이제 올해에도 대책을 내놓기는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겠다, 또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선제적 대응 이 매뉴얼을 내놓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이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어떤 정책 수립은 너무나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난방비 폭등은 전 계층 모두가 겪는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난방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연료비 부담이 없는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이 조금 보급이 또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이 전북 특별자치도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에너지 자립 그리고 또 에너지 비용 상승 안정화 대책을 좀 우선적으로 정책 수립함에 있어서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이 난방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겠습니다. 네. 좀 일회성 또는 그 지원의 깊이가 얕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네.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이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기 요금에 있어서는 실제 지역 전기요금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이러한 이제 그 연구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북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떤 요금제에 대한 연구 개발도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겠고요. 또 작년에 이 에너지 바우처 사용되지 않은 이 요금 혜택이 50%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 취약계층,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일괄적으로 일반적인 계층에도 이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는 이러한 예산 확보 체계가 좀 구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 의원님, 정부와 각 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좀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고 있어서 네, 특히 이제 서민들한테는 그런 그 훈짐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진짜 입법 기관에서 지금 계시지만은 자 어떤 점을 좀 개선 개량해야 될까요? 단기적인 처방이라는 말에 공감을 하고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단열 시공을 좀 철저히 한다든지 고효율 보일러를 좀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프라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고효율 어떤 그런 전기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부장님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도심권은 그나마 도시가스를 통해서 냉난방을 합니다. 그런데 시골 지역은 실제적으로 개별적인 난방을 하기 때문에 LPG나 등유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농촌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은 훨씬 비용을 많이 부담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도 일부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비용을 지원해주지만 더 전폭적인, 더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서 각기 집배에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이런 냉방비, 난방비, 어떤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여름에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난방비 문제를 단순히 난방비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에너지 비상사태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빈곤층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를 좀 정부가 심도 있게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입법 활동을 하시면서 혹시 뭐 도의회 차원에서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 지원 대책 어디 좀 어떤 발의하신 뭐 경험 있으실까요? 아직 그런 게는 없었는데요. 이번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바우처 사업이 있기도 한데 현재 그것이 충분치가 않지 않습니까? 에너지 바우처를 우리 정부에서도 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특별히 올해 한파와 가스비 인상으로 해서 저희 도에서 약 87억 원을 투입을 해서 에너지 취약계층,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가구당 20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단기 땜질식 처방은 한 건 사실이지만 법적인 제도는 아직 좀 취약하다. 그런 부분에 좀 고민하고 그런 취약계층 또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 도민이 에너지 관련 이런 난방비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조례 제정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농산업경제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쌀값 얘기도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쌀값 하락 등으로 농업 총 수입이 20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현지 생산비는 크게 늘어나고요. 네. 또 올해 산지 쌀값은 지금 하락세를 보이는데 뭐 요즘 쌀값 현황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농민들은 죽을 맛입니다. 우리 그 현재 통계청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농업소득이 9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 약 348만 원이 급락했습니다. 농업소득이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1년도, 2012년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지요. 이처럼 지난해 농업소득이 크게 하락한 이유는 인건비 상승 또 농자재가 급등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농업 경영비가 많이 들었고 오히려 쌀이나 한우 가격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농업소득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도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논벼 생산비는 연평균 4.3%, 인건비는 2.8%, 비료값이 11.8%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쌀값은 80kg 쌀 한 가마니에 2021년도 중반까지는 22만 원 정도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2년도에는 16만 3천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가져왔던 것이죠. 그나마 그 뒤에 쌀값이 조금 올라서 올 9월, 10월에 21만 원을 유지하다가 지금은 20만 원이 다시 붕괴된 상태입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22만 원의 쌀값이 유지가 되어야 생산비가 보전이 된다. 그래서 최소한 22만 원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쌀값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고 여전히 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송춘우 교수님, 상승세를 보이는가 싶더니만은 산지 쌀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하락 원인 좀 한번 따져볼까요? 예, 쌀값 하락 원인은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정부 예측이 빗나갔다는 부분입니다. 농식품부는 10월 초에 올해 수확기 쌀 가격이 22만 원을 유지할 거라고 예보를 하고요. 여기에 맞춰서 시장 격리 같은 걸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근거로 올해 쌀 재배 면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2.6%가 감소됐고요. 생산량도 1.6%가 감소했기 때문에 쌀이 공급 과잉되지 않을 것이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예측했던 부분이 실패가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산지 현장에 가보면 시장 불안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 시장 불안감은 첫 번째 요인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발생이 되어집니다. 특히 정부가 물가 관리 압력으로 농산물 가격을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지에서는 분명히 이 수확기가 지나고 나면 정부가 정부 비축미를 공매를 해가지고 쌀 가격을 낮출 것이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팽배하기 때문에 민간 RPC들이 수확기의 쌀을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농협 RPC로 밀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쌀값 하락에 의해서 RPC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농협들이 큰 적자를 봤거든요. 그래서 농협 작년에도 수확기에 비해서 오히려 단경기에 7, 8월 달에 가격이 더 떨어졌거든요. 이러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수매를 양이 늘어난 만큼 시장에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산지의 현황이 쌀 가격 하락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쌀값이 크게 하락했는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한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쌀 가격은 지금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10월 말부터 11월 달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산지 부분이고요. 소비자 물가는 소비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출하하는 가격이고 소비자가 사는 가격에는 시차가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은 458개 품목을 조사를 합니다. 458명의 기준은 도시가구가 한 달 생활하면서 10,000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이요. 구입비에. 그게 쌀도 포함된 가지고 458개 품목을 조사하는데 쌀은 여기에 0.5%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쌀 가격이 아무리 폭등을 해도 실제적으로 소비자 그 물가 지수는 거의 변동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 보면 쌀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굉장히 많이 폭등한 것처럼 비칩니다. 근데 0.5%라는 비중은요. 우리가 커피 같은 경우가 소비자 물가 지수 0.7%입니다. 커피 비중이 훨씬 크거든요. 근데 커피 가격은 올라가도 그렇게 매스컴에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근데 쌀 가격은 조금만 올라가면 굉장히 폭등하는 것처럼 언론에 하는 시각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북을 우리가 농도라고 지칭하고 또 많이 또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농도 대신 농생명 산업 수도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자, 농가 지원책들을 보면은 뭐 대농들이나 또는 스마트팜 위주로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소농들에 대한 지원이 좀 미약하다,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요즘에 계십니까? 그 뉴스를 접하다 보면 대통령도 스마트팜에 대해서 뭐 전도사처럼 홍보를 하는 것 같이 비춰지고 있고요. 거의 모든 광역 지자체에서 청년 스마트팜 육성이라는 부분을 중요한 농업 정책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정말 대규모 시설 투자가 들어가는 농업 정책입니다. 이러한 농업 정책은 우리가 1990년도에 농기계 반값 지원 정책에 의해서 농가 부채가 굉장히 증가됐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시설 부분의 투자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문제점은 농업계의 요구에 의해서 이 스마트팜 확대 정책이 도입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산업계의 필요에 의해서 정부가 이 채택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걸 보면 스마트팜이라는 게 고령화라든가 노동력 부족 부분, 일정 부분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지만 워낙 대농 중심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소농들이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농은 1헥타 미만을 소농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정부 정책으로 보면 소농 직불금을 그 대상으로 볼 때는 0.5헥타 이하의 농가를 소농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약 64%에 해당되어지는데 이렇게 대농, 대규모 투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소농이 일정 부분 그 배제되는 그런 병폐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라든가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원 순환이라든가 그다음에 땅을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역할은 대농보다는 오히려 소농이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농을 보호하는 정책도 굉장히 강화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농민들 그러면 차라리 필수 농자재 그 인상분에 대한 그 차이를 좀 보전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 자, 나 의원님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사실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가 저희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원님들이 치열한 논쟁을 거쳤고요. 사실은 12월 8일 날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날 본회의에서 이미 저희 전라북도는 선제적으로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필수 농자재가 그럼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뭐 비료, 비닐, 그리고 그 농업용 유류, 농약, 그 동물 키우는 사료 같은 것들을 필수 농자재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조례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예.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 시장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필수 농자재 가격이 상승 시 농가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이럴 때 도지사는 농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농업 안정을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필수 농자재 지원 대상, 품목, 지원액, 지원 한도는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네. 자, 박민정 부장님. 그런데 요즘 이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비싼 달걀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자, 달걀도 뭐 이 서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죠? 네. 또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또 감성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 달걀값 인상 문제이다 보니까요. 더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에서 익산, 김제, 완주 지역에서 지금 농장에서 이제 발생이 된 상태인데요. 저희 단체가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물가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12월 첫째 주 이 전주 지역의 달걀 30개 기준 평균 가격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7,629원에 지금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지금 고병원성 AI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는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지금 확대한다고 밝혔거든요. 네. 그런다라면 앞으로 가격 인상이 오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걱정이 조금 높아지는 이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달걀 외에 또 어떤 또 서민과 관련 있는 이런 농식품들의 물가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는 우유값이 많이 상승이 되었죠. 달걀, 우유, 이제 기초적인 생활 이제 물품들이다 보니 이런 제품들의 가격 인상은 곧 가공식품으로의 가격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장보기가 겁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기초 이 식품군에 대한 가격 인상은 또 외식 물가에 있어서의 가격 인상을 또 끌어올리는 요인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악순환, 그로 인한 어떤 소상공인들의 어떤 폐업 문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요소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 부분이 또 염려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군요. 자, 송 교수님,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물가 안정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지 또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현 정부 들어서 특히 농식품 28개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부터 사무관까지 빵 사무관, 우유 사무관, 쌀 사무관 이렇게 명칭이 나올 정도로 전담을 해가지고 매일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품목별 물가 관리를 한다 해서 사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냐? 못 막습니다.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민생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리는 데 너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사과 같은 것은 통계를 못 하니까 예를 들면 돼지 가격이 조금만 올라간다. 그러면 무관세로 수입 물량을 확대를 시킵니다. 지금은 이렇게 수입 물량을 무관세에 의해서 우리가 FTA에 의해서 당연히 그 관세를 매겨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정부 수입도 포기를 하고 가격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 무관세 부분 할당을 도입합니다. 근데 실제로 무관세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가격이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냐 별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수입업자들만 돈을 버는 구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농산물 가격만을 통제하는, 왜냐하면 가공품 같은 경우에 정부에 통제를 하니까 요즘에 슈링크플레이션 해가지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비자 보호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272개 품목을 조사해보니까 약 37개 품목이 양을 줄이면서 가격을 똑같이 유지시키는 이런 꼼수를 부리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정부가 물론 대처를 한다고 하지만 정부가 실제로 물가 부분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물가를 통제하려면 금리를 올리는 것 외에는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만 이렇게 압력을 가하다 보니까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는 생산비가 엄청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 물가 관리를 위해서 농민들만 죽인다. 그런 비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물가와 금리가 정점을 찍은 듯 하면서도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내년에도 2% 중반대의 이제 물가 상승률이 예고됐는데, 자, 물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정부가 내년 물가를 2.7% 예상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전쟁,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쟁,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농산물 가격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이 연준 금리를 동결을 했고 우리나라도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대에서 내년에는 조금 더 꺾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제 이미 현재 고금리 고물가 시대여서 실제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운 현재 경제 상황을 좀 겪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공공요금이 택시비, 시내버스 요금, 그리고 도시가스 정도인데 이런 우리 전라북도에서 결정하는 그 공공요금에 대해서 관련 종사자들 그리고 도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 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토론을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패널들 열띤 토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오늘 발언 내용 좀 요약하시고 강조하실 부분 해주시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춘우 교수님. 예.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57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요. 핸드폰 구입비하고 통화료용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같은 경우에 전체 비중에서 4.38%인데요. 핸드폰 구입비하고 통화료가 4.31%입니다. 핸드폰 요금만 낮추면 농산물 가격을 낮추는 효과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농산물 가격을 낮게 유지시키다 보면 결국은 농업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발생이 될 거고요. 장기적으로 가면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악영향이 미칠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그 물가 정책이 다시 재고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어서 우리 박민정 부장님. 네, 고물가 시대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힘들 때일수록 소비자들의 현명한 이제 소비 지출이 필요할 때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들도 좀 활용을 하시고 또 이 유통가의 세일 정보도 좀 확인해 보시는 이 소비 습관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할인 혜택이 큰 이 지역 화폐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이런 부분들도 이제 현명한 소비 생활의 일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앞서서 교수님께서 이 슈링크플레이션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 소비자 단체로서 가격은 그대로지만 이제 중량을 줄이는 이런 꼼수 인상의 어떤 식품 기업에 대한 감시 활동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기업의 소비 기만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나인권 위원장님. 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서 서민 경제가 힘들고 농민들은 인력난에 농자 재값 상승, 쌀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도의회에서는 이런 도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전환점을 맞게 됐는데요. 민생 관련 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서도 전북 경제 회복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농산물 외식비를 비롯한 소비자 물가가 안정세를 회복해야 서민들의 삶이 안정을 되찾을 텐데요.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이고 일관성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을 기대해 봅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